네, 프리마켓 뉴욕 2부 핑크가 한 명 더 추가가 됐네요.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이제 그 저희 중간 시황 종목들 전해주셨던 국회도 이제 저희가 이게 유느캐스터도 핑크였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4명이 이제 저희 대표님 이원수 대표님만 저는 블랙스완. 잠시 들어갔다 가실래요? 잠깐 여기 오실래요? 네, 저희가 핑크가 지금 4명이 이렇고 그죠?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거 인증샷 한번 찍어주실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핑크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좀 화사하게 시장을 이제 스타트하고 이게 싶은데 보기보다 앵글에 나오니까 더 웃기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약간 제가 중간 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그나마 좀 혼자 좀 나은 것 같고 두 분이 너무 똑같아서 좀 웃기네요. 저희 사진 찍는다고 했었는데 오늘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자, 광대 같은데요. 일단 저희 대표님과 인사를 공식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 2부 게스트로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스완이라고 네.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아유, 요즘 뭐 상태가 그래요. 증시가. 증시가 지금 뭔가 좀 튀어나올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크하게 입고 오셨는데 제가 이게 눈치 없이 크리티컬해졌다. 자, 그리고는 저희 김민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을 어떻게 요색을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오늘 딱 기분이 나는 오늘 핑크색 입어야겠다. 오늘 또 손이 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걸 입으면 저 혼자 돋보일 줄 알았는데 아유, 너무 웃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그냥 밝은 색을 하고 왔다가 넥타이 맞춰서 이거 자켓을 입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블랙스완은 아름답다니요. 네,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테슬라가 살짝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여전히 일라이 릴리와 같은 혹은 뭐 필립 모리스, P&G와 같은 그런 종목들 경기 방어주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오늘은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방향성의 결정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PM10 10시 반에 딱 끝날 때 보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끝나십니까? 뭐 그거는 보고 미캐스터가 해주기 끝날 나름이겠죠. 네. 저희가 뭐 한 1, 2분 정도 뭐 연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10시 반에 고용 보고서 있으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블랙스완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지. 뭐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 낼 때까지만 해도 네. 다들 이제는 산타께서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산타가 바쁘셔요. 이제 금융시장까지 오시면은 업무 과중으로 쓰러지실 것 같았고 잠깐 좀 오지 마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랬고 아마 연말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산타 분광이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위기가 저는 뭐 당장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분위기, QT도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단기채 400억 달러 매수도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전반적인 분위기 본다면은 당장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조정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네, 파월 의장도 뭐 중립금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약간 뭐 제 같은 모래를 좀 뿌리셨어요. 그래갖고 시장이 여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케빈 해시든지 케빈 오시든지 어떤 분이 되시든지 아마 내년도부터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요 시간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AI 성장론도 약간 이제 다시 또 오라클과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여기도 또 모래를 좀 뿌려요, 요즘 자꾸.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뭐랄까 악재에 좀 많이 반응하는 딱 그런 상황이 돼 있어 갖고 저는 이제 요 시간이 아마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한번 해봤자 다음 주, 다다음 주거든요. 그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우려를 하세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에 시장이 무너질까. 근데 저는 반대로 12월 효과가 없으면 1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1월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산타라든지 뭐 이런 어르신 할아버지하고 놀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내년 1월에 네. 또 한번 시장에 한번 상승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석을 좀 12월 달에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은 산타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쉬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1월을 위한 초석의 시간으로 보내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오프닝 뉴스 살펴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금리 인하 이후에 아직도 연준 내부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현재 통화 정책의 기조가 필요 이상으로 긴축적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경기 부담이 커진 만큼 지금 수준의 정책 강도는 조금 과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주 단행된 금리 인하 이후로 이 정책 기조가 내년에 대비하기에 좀 적절한 수준을 달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추가 완화와 또 긴축 모두 서두를 필요 없이 온화하게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연은은 또 스턴 콜린스 총재 역시 이 여전히 높은 금리에 대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를 했는데요. 특히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좀 판단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좀 ADP에 관한 이 고용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잡음이, 노이즈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시장을 좀 예측해보면 소비 양극화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된다. 그리고 또 하지만 너무 이 고용 상태가 좋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려가 좀 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고용이 너무 안 좋지 않은 선에서의 안 좋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나와야 시장은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 좀 뭔가 어떻게 나와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미 가이던스는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사실 불안해갖고 계속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우왕좌왕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왜냐하면 연준이 사실 지난주에 이미 네. 2026년도 점도표를 3.4% 딱 제시했다는 것은 내년에 하반기 때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기준금리 이번에 내렸고요. 그다음에 12월 1일 날 QT 이제 그 양적 긴축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또 단기채예요.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를 400억 달러를 이제 시장에서 매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도 계속 점도표까지 감안한다면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2.3%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를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서 파월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율은 내년에 한 2% 중반대,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2027년에는 2%로 아마 수렴할 거다. 그러면서 사실 파월 회장도 계획했어요. 관세 이벤트를 뺀다면은 네. 2%대 인플레이션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실업률에 대해서는 4%대 중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연준은 실업률 쪽으로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은 2.8%예요. PCE 지수가.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금 이제 4.15%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딱 간단합니다.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갖고 본다. 그다음에 실업률이 계속 노동시장의 균열을 자꾸 부추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사실 3% 초반까지 내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4% 점도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한 번을 더 내릴 수 있다. 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이게 과연 될까? 왜냐? 이미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를 얘기해서 지금은 지켜보기에 딱 좋은 금리다. 네. 그다음에 몇 분이 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1월 달부터 제가 보기에 5월 달까지는 어차피 1월 달이 있죠. 3월 달, 4월 달 연준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이제 수장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약간 계속 지표만 보면서 정지할 시간을 갖는 거고 저는 기준금리가 내린 다음에 실제로 내린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보험이 누구냐면 케빈 해시타고 케빈 워시 이제 두 케빈이잖아요. 네. 뭐 드라마도 있잖아요. 케빈은 12살? 12살이니까 약간 좀
그쵸? 맞나요? 전 나홀로 집의 케빈만 생각했거든요. 예,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네. 약간 이제 12살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분 다 네.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지금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 두 분보다 네. 가장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원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1%대를 1%대잖아요. 근데 지금 케빈 해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국가 경제 자문위원장이면서 지금 트럼프랑 같이 지금 경제를 논하고 있지만 이분 네. 같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쓰자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한 2% 정도 기준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2%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더 푸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연준이사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지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파월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파월장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히 트럼프한테 이제 대항하는 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그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둘 중에 한 명 누군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네. 케빈 해시인데 조금 더 완화적인 것을 스탠스를 더 갖고 왔을 때 저는 푸시하는 방법이 아닌가. 네. 이분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험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뭐 1, 2, 3, 4월 달, 5월 달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요 대신 의장분이 계속 시장을 압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본다면 결국은 지금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약간 두뇌 싸움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장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하루하루가 좀 약간 시장이 반응하는 게 틀린 게 그런 요인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안 바뀌었다. 네.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기에도 충분하고 유지하기에도 지금 충분한 그러한 조건들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내년도도 완화적인 큰 그림은 맞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는 여러 이런 뭐 옵션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케빈은 12살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1988년도 드라마.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네, 1988년도 드라마이고요. 이게 시즌제인데 네. 1993년도에 끝이 났는데 93년이면 이제 저희 여기 있는 캐스터분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뭐지라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더라. 근데 채팅창에서 몇몇 분들이 요 드라마를 알고 공감하시네요.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것들에서 저희가 연령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해시에 대한 이야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정도로 보시고 내년도에도 이게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뭐 박살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뉴스 한번 또 들어볼까요? 중간에 잠깐 중국 시장 관련해서 살짝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네.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난 3년간 위원화에 대한 가치를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달러보다 떨어졌다. 무려 13%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됐고 중국 내에서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통화 정책이 좀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변화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0.1%, 0.2% 가끔 또 마이너스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지금 1년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건 디플레이션이 아닌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이거 통계 조작이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중국에서. 근데 사실 말은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변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유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다 수입하잖아요. 네. 국제 유가의 반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루블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싸게 지금 들어오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물가를 그렇게 낮게 유지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유발되는 게 유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네. 그 이외에 뭐 나중에 또 뭐 굴이라든지 뭐 지금 뭐 별의별 게 철강석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보시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부국이에요. 워낙 땅덩이 크다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갖다 그냥 랭킹 하면은 네. 무조건 중국, 러시아는 한 5등 안에 들어가요. 모든 웬만한 원자재들은. 그러니까 원자재가 자체 조절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하고 확실히 지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되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인민은행이 이게 이제 소비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생산 요소들의 어떤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민은행이 크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출 우대금리죠. 네. 1년물이 지금 3%고 5년물이 3.5%예요. 지금 갭이 거의 한 300bp가 나오잖아요. 네. 안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뭐 인민은행이 이걸 갖고서나 금리를 조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생산자 물가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네.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하나 재밌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4.8%가 나왔어요. 네. 뭐 되게 좋은 거 4.8%면요. 그다음에 11월까지 누적 산업 생산이 6%가 나와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생산 많이 하고 있네 괜찮은데 근데 소매 판매를 보니까 네. 11월 달 소매 판매가 1.3%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월까지 누적 소매 판매가 3%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야 이거 내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면 딱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보다 제가 이제 요걸 보거든요. 11월 수출액이 5.9%가 급등해서 무역 수지가 1,116억 달러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을 계속 많이 하는데 소비보다는 다 수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 소비를 수출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표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한쪽에서는 야 그럼 소매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내수에 갈 여력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실 지표들 나오는 것을 해석을 여기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잣대를 갖다 네. 대기에는 저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개발경제학 계속 얘기할 때 보면 네.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경기 지표들은 해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시장 보면 저는 뭐 경기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보통 갖고 있고 뭐 그거 빼고는 사실 뭐 중국에서 지금 뭐 밀란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소비자들 지갑만 좀 다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대신 국가는 이제 부유해 주는 네. 거죠. 수출을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내년 2026년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그대로 5%를 유지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리서치 하우스들도 똑같이 성장률을 계속 믿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내년도 중국 경제도 뭐 궁극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든 거시 경제적인 차원이든 뭐 부동산이든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가 사실 있다는 뭐 거겠죠?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른 거다 이미 나왔어요. 나온 게 뭐냐면은 올해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올해가 2025년이 올해 끝나요. 네. 10년 동안 다 끝났고 그다음에 14차 경제 기획이라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경제 계획이라고 되는 기획이란 말이 있어요. 네. 기획이 이제 올해 끝나요. 5년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이미 성장에 대한 그 공산당 내에서 이제 이 합의를 해갖고 이미 사실 나와 있고요. 그 내년 1월 달에 전인대에서 이제 확정을 짓는단 네네. 말이에요. 이제 나온 내용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단은 소비 확대를 통해서 1인당 퍼캐피탈이죠. 3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경우. 지금 13,000달러거든요. 네. 앞으로 5년 안에 3만 달러를 올리겠다. 3만 달러면 사실 선진국, 중진국 정도 수준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이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AI 사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 그러니까 AI 사회예요, 사회. 네. 소사이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AI 산업을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AI 사회로
진입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엄청나게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AI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우리도 지금 뭐 저희 국민 성장 펀드 뭐 11개 혁신 펀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중국도. 그쪽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지 이익성은 제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올해 미국하고 저렇게 싸웠는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무역수지 흑자가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그렇게 본다 보면은 야 이게 뭐 미국이 막는다고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내년 중국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의심은 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독일이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이혼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유럽에서의 중국 규제가 또 확산되는 네. 모습을 네. 또 보이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최근에 이제 수출이 역대 사상 최고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나오던 소식인데 독일에서 실제로 독일 총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유럽산을 우선 구매하겠다라는 걸 완전히 명문화하는 그런 분위기 네, 또 네, 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점점 더 구획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도 사실 대책이 없어요. 유럽에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네. 뭐 AI 뭐 반도체를 생산해요, 뭘 생산해요, 배터리를 생산해요.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싼 것을 지금 수입해 갖고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게 그냥 딱 대놓고 자동차 빼고는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가장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2035년까지 제로 네.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중국산을 안 쓰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쓸까? 우리 걸 사줄까? 아니에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럽 걸 먼저 비싸더라도 쓰겠다. 그런데 사실 비싸고 품질이 안 좋고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 EU 집행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시네요. 여자분. 그분도 항상 그 고민을 얘기를 하세요. 중국과 단절을 하고 싶어요. 네. 이 미국과는 지금 단절을 항상 하고 싶어 하고 트럼프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하고 중국과도 단절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꾸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그대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제가 무역수지 흑자가 1조 달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노르웨이라든지 요즘 이 북극 저 위쪽에 이제 북유럽 쪽 가보시면은 비아디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 공급을 또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항상 갈등이에요. 하고 있는데 유럽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면은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중국산을 뭐 안 쓰고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길거리 보면 비아디 버스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적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싸대요. 역시 아니, 최고죠. 저희 집 앞에 지금 BYD 매장이 들어왔어요. 그 매장이 들어와서 지하철역 앞에 있어가지고 주말에 차를 쓱 몰고 지나갔는데 앞에 벤츠, BMW 뭐 이런 차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차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세컨카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지금 적어도 저희 집 앞에 있는 전시장은 주말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더라. 비아디. 네,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좀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을 맞아서 미장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또 신흥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당연히 뭐 거기에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미국이랑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 나왔던 인도의 수출 지표도 꽤나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죠. 나왔는데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인도 역시 우리가 향후 좀 유망하게 봐야 될 신흥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게 아니죠. 국내 기업들의 지금 정책이 사실 딱 두 가지예요. 친디아, 중국하고 인도 시장을 잡을 것인가. 친디아. 네. 아니면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을 갈 것인가. 두 개를 항상 이제 고민하는 단계죠. 근데 사실 중국하고 다르게 중국은 사실 뭐 3,000년 동안 자본주의라든지 상업주의가 이미 몸에 배 있는 나라예요. 뭐 당장 뭐 50년 정도 공산주의를 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사실 불안하거든요. 네. 뭐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유통이 문제죠. 왜냐하면은 뭐 냉장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가장 뭐 단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뭐 가장 많은 15억 명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력이 사실 크지가 않다는 거죠. 중국은 벌써 이제 13,0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네. 그다음에 웬만한 주요 도시는 사실 한국의 소비 시장 퍼캐피타로 똑같은 그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당장은 사실 중국에서 조금 더 저희가 수익을 낼 게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인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차들이 가서 이미 한 번씩 당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제도적인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불안한 데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이쪽 약간 동남아 쪽으로 좀 약간 선을 좀 당분간 돌리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준 이야기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을 갔다가 인도 갔다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찍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AI 관련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형 AI 모델인 네모트론 3와 함께 모델을 또 빠르게 맞춤학습시킬 수 있는 이 최적화된 도구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엔비디아의 AI PC나 또 서버 환경에서 학습, 업무, 그리고 창작 등의 목적에 맞는 개인용 AI 비서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세 조정입니다. 그동안 소형 언어 모델은 이 특정 업무에 맞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모델을 이 작업 목적에 맞게 다시 훈련시키는 방안에 보다 주목을 했습니다. 또 함께 공개된 언슬로스는 이 GPU 메모리 방식을 크게 줄이면서 학습 속도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적은 자원으로 또 AI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 엔비디아가 AI 에이전트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신호로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이죠. 왜냐하면 AI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로 이것을 바꿔갖고 추론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뭐 메타의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엔비디아에서 얘기했던 게 메타의 라마라든지 딥시크와 이제 유사하거나 높은 성능을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태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 이제 하드웨어 쪽을 계속 이제 여태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AI 부스터 같은 경우 이제 블랙웰, 지포스, 루빈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플랫폼인 쿠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로보틱스 플랫폼이 이제 코스모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갖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엔 이제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AI 플랫폼인 쿠다를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지금 빼낼 정도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이제 그냥 AI 왕국으로서 그냥 킹덤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까지 다 점령을 하나씩 해 나간다는 게 결국은 뭐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AI 생태계가 하나가 크게 구축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스타게이트가 지금 쫓아오려면은 언제 쫓아갈지 저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일단 열어놨는데 네. 어제 네모트론 소식이 나오고 난 뒤에 차트는 지금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왕국이라고는 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이유는 뭐 약간의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눌려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까요? 사실 무겁지는 않아요. 요즘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뭐 매수 추천을 내도 될 정도로 가벼워진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은 시장 분위기죠. AI 산업에 사실은 이제 묻혀갖고 지금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이따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하고 AI 산업을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인프라를 여기가 이제 구축하는 단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장 점유율을 인프라의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막 계속 지금 막 인프라를 짓고 있어요. 질러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갖고 막 채권도 발행해서 돈 조달하고 막 이비도 발행하고 막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쟤들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우려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계속 나와서 수익성이 생기면은 그것 다 하면 되는데 수익도 지금 생각만큼 AI 모델이 뭐 이렇게 클라우딩 서비스 빼고는 사실 이렇게 지금 매출이 또 확실하게 또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딸려요. 그래서 AI는 지금 다들 저러다가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반도체는 이 AI 산업의 인프라잖아요. 네. 인프라에다가 우리가 필수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반도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는 다들 모든 지금 AI 회사들이 그 인프라는 지금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딸릴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네. 채권 발행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매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다 좋은데 그냥 갑자기 AI와 같이 AI 버블론에 묻혀갖고 똑같이 지금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좀 평가받는 게 뭔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하고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회사하고는 지금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로보틱스 쪽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때 제가 좀 뭐 가족과 함께 보내시지만은 이제 가족과 함께 얘기를 하셔갖고 엔비디아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내년에 네네네. 대해서도 가장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도 내년에 네. 거의 50% 이상을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런 데가 지금 AI 쪽에 아직도 없어요. 일단 저희 대표님 여기까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7분 뒤에 네.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왜 가족과 상의를 해서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땡겨야 되는 걸까요? 27분 뒤면 저희가 끝날 몰빵하는 때인 것 거죠. 같은데요. 아 27분 뒤가 아닌가요? 네. 17분 뒤인가요? 오늘 아니요. PM10 함께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20분 뒤에 네네.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내용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아까 질문하려고 하셨던 게 뭐였죠? 네,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3 모델이 오픈소스 그러니까 개방형 모델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개방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고 반면 메타는 폐쇄형 모델로의 전환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실 뭐 엔비디아의 사실 저 제품 3죠, 3를 아직까지 안 썼거든요. 사실 저도 간만에 들었어요. 이게 벌써 3까지 나왔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오픈 소스를 일단 풀어주면은 점유율이 높여놓으면은 뭐 쿠다라든지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제 토르 같은 이런 젠스 토르 같은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그런. 미끼라고 하면 안 되죠. 일단은 풀어서 시장에서 자신들의 존재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는 저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엔비디아 킹덤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스포가 되기 전에 이제 저는 테슬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이슈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없이 주행을 하는 테슬라 로보택시 영상이 공개가 됐고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오스틴에서 이 안전요원이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 시험은 완전 무인주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진 단계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차량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30대 이하인 차량 규모를 내년 말까지는 무려 2배 규모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업용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시 시점은 아직까지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딛고 오랜만에 좀 기재개혁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재산에 관해서도 좀 호재가 함께 나오면서 간만에 좀 주주분들의 표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은 뉴스인데 지금 오스틴에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대 정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까지 60대를 늘린대요.
도대체 돈을 언제 벌까요? 이게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표님들의 의견을 구할 때는 먼저 이 질문 좀 드리고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밈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성장주로 보시나요? 저는 성장주로 사실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성장주가 요즘도 AI도 사실 성장주인데, 갑자기 막 이 밸류에이션 어디 갔냐고 요즘 난리치잖아요. 불안하다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도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뭐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뭐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경쟁사들 업체들 웨이모라든지 위라이드 뭐 바이두 포니에 중국 업체들 뭐 매출이 1년에 지금 뭐 거의 한 1조, 2조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만 해도 지금 10만 대가 넘게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도대체 60대 갔다 연말 60대까지 한대요. 뭐 다다음 주까지 60대 오스틴에다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60대 돌려갖고 언제 도대체 이거 수익을 내나.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 이거 뭐 이게 무슨 우리가 그 뭐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5만 대에서 10만 대는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연 언제가 걸릴까? 뭐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한 6개월 동안 오스틴에서 돌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별도의 차량 호출, 여긴 차량 호출 서비스예요. 네. 요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전체 다 깔린다. 그래서 전체 지금 뭐 테슬라의 그 무인 자동차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기차를 지금 전국에 팔고 있잖아요. 미국 전국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도 전국에 깔아야 사실 그때부터 나올 수 있는 매출에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게 언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다음에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이버 트럭 뭐 몇 대 요즘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처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당장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 얼굴만 보고 저희가 시장을 해서 매출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잡아주고 뭐 당장은 아니래도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실체가 보이는 그러한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 최소한 한 10만 대, 20만 대 좀 확 좀 깔아갖고 뭔가 제대로 된 매출을 좀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자기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체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또 하나 고려해 봐야 할 만한 요인이 안전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안전 요원이 동승하지 않은 무인 상태의 로보택시. 과연 이게 안전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try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뭔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 결함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갈지 아직 그게 사실 시한폭탄이죠. 솔직히 말씀드렸고 뭐 미국 같은 게 만약에 무인으로 갔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얘기한 것은 무인 로보택시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한숨 한 3시간, 4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 목적지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이 세상이 아닌데. 너무 지금 등골이 왜냐면 오싹한데요.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건만 나와도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무인 자율주행이 다 스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도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테슬라가 하면은 풀 이제 FDS는 무조건 다 100%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사실 계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장 지금 60대에서 내년에 몇 대까지 더 늘릴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그 차트도 저희가 수급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게 테슬라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1,200불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게 갔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도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500불 갈 거니까 하는 500불 가자가 있었고 그때가 고점이 장중 기준에 488달러까지 갔다가 밀렸고요.
그러고는 지금 다시 또 500불 갈 거니까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페이스X IPO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뭐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의 수급이 몰린 것도 분명히 확인이 됐었었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기의 척도 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라는 주식에 많이 좀 국한돼서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IPO를 실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스페이스X라는 주식이 거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자금들도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게 뭐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어찌 보면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성장의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을 환호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오히려 테슬라는 여기서 수급이 꼬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시장에서 사실 우려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매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에서 나오죠. 정부에서 나와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싫어하잖아요. 지금 둘이 싸움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사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지금 반토막 났다는 소문이 벌써 나와요. 그렇다면 뭐 상장을 해도 뭐 물론 이제 최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지 테슬라가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거지. 테슬라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지분을 갖고 일부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럼 그 지분을 갖다가 과연 얼만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건 캐션 마크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지금 당장만 해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가 딱 갈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금이 계속 분산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만약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든지 이에 관련된 회사들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자금력을 더 그러면 테슬라만큼의 자금력을 스페이스X에다 그럼 몰아붙일 수 있을까? 저것도 퀘스천 마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 테슬라 안에는 제가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리미엄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XAI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될 수 있다.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께 원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어요.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둑스 등 최근 자율주행차 시장이 경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CNBC에서 30분 전쯤에 나온 기사에서 왠지 이게 정답일 것만 같은 기사를 하나 내줬더라고요. 2025년 로보택시 시장에 있어서 웨이모는 로보택시의 성장을 이끌었고 아마존의 둑스는 열심히 확장 중에 있으며 테슬라는 이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분주하다. 결국 1등, 2등, 3등이 이 순서라고 봐도 될까요? 네. 당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5 내년에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위라이드하고 포니 AI가 네.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까지 들어오면은 한 5등까지 밀릴 것 같아요. 테슬라가요? 6등까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하면 그냥 무조건 1등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테슬라를 막 몰려가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는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딱 갈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웨이모라든지 아까 이제 주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만큼 테스트가 많이 거쳐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이제 그 포니 에이라든지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 내에서 특히 이제 광저우라든지 아니면 북쪽의 상해에서 거의 10만 대, 20만 대를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연 기술력이라든지 고객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물론 이제 뭐 풀 FDS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갖고 계시긴 한데 그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목숨 걸고 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일단은 3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 업체 들어오면 거기한테도 밀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의견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진짜로 울고 있는 기업은 따로 있어요. 포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 대규모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전기차 부문 쪽으로는 이 손상 차손을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전략적으로도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대형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또 남은 배터리 공장은 전력망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대신 하이브리드와 또 주행거리 연장차,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 테네시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 역시도 순수 전기 픽업 트럭 대신 가솔린 트럭 생산으로 방향을 좀 바꾸면서 가동 시점도 한 해 늦추기로 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요. 사실 포드의 뭐 이런 전기차 사업에 대한 정리 내용이 사실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조금 확보를 어느 정도 못했기 때문에 또 사업에 대해서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라는 좀 좋은 측면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좀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전기차 전반적인 산업에 포드가 미친 영향은 사실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벤이라든지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중에서 최강자거든요. 북미 지역에서는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다 포드 걸 쓰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최강자인데 2024년도에 한 207만 대, 208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한 4.2%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하고 전기차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거 되겠다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지금 뭐 거의 12월 달 와 있는데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팔리는데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딱 보니까 뭐 F10 라이트닝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차인데 엄청 큰 픽업 트럭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전기차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환경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분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필요한 쪽에 사실 전기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전기 뭐 따로 이렇게 우리가 디젤이라든지 휘발유차에서 이렇게 뭐 이 배터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전기 팩으로만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전기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포드가 여기에 사실 부적합했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뭐 픽업 트럭 이런 데는 사실 전기보다는 자율주행보다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한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드가 잘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한 4년 동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4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라든지 이 거리가 긴 전기차라고 했으니까 소형차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전기차 쪽으로 아마 비즈니스 좀 갖고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 차라리 그냥 전기차 돈 안 되는 걸 빼버리고 이걸 좀 딴 분야로 바꾼다라 했을 경우에 지금 내년이죠. 2026년도 매출 전망치를 한 2% 플러스 되는 걸로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포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포드에 항상 본인들의 얘기한 게 혁신이거든요. 포드는 항상 레노베이션을 강조하는 회사인데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갖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전 더 좋을 것 같고요. 회사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GM도 따라가지 않을까. 예, 포드를 항상 따라가는 게 GM이기 때문에 전 GM도 아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볼트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또 아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포드뿐만 아니라 뭐 제너럴 모터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스텔란티스도 전기차 분야를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좀 그렇죠.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미국의 일명 빅3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다시 한번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뭔가 낙관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파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파이가 문제는 파이가 좀 요즘 작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11월 판매량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전기차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들었다. 테슬라도 이제 죄송합니다. 네, 지난 3년 동안의 판매량 중에서 월간 역대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은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신차 판매량 중에서. 근데 그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인프라를 까는 데가 좀 돈이 많이 들고 덜 깔려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 브랜드들은 전기차에 대한 이런 좀 점유율 파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중국이나 북유럽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 곳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확장이 되더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지역에 따른 전략과 판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기업을 좀 분석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미국 중심의 포드는 전기차에서 이제 발을 좀 뺀다더라.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소식이 있을까요? 네, 구글 쪽으로도 함께 이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글이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화면이 잠시만요. 구글이 아주 중요한 뉴스를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거는 저희가 AI 관점에서도 이제 네. 좋게 봐야 됩니다. 새로운 부동산 광고 포맷을 시험 중이다. 이런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로의 주가는 장 초반 한때 8% 넘게 또 이 여파로 하락을 했는데요. 해당 포맷은 검색 화면에서 매물 정보와 또 유사 매물에 대한 추천, 현지 중개인들과의 투어 예약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포털의 핵심 기능을 검색 단계에서 구현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단기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진로 트래픽 상당 부분이 직접 유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실적 면에 있어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동산 업계 투자 심리에 대해서 구글이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아닌 우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 국내도 잘 보시면은 사실 중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뭐 직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방 그 다방이 아니라 이제 다방이죠. 이런 데가 막 나오다가 최근에 보시면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활용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저희 와이프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계속 저도 네이버 부동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 부동산은 직접 이제 매매라기보다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거든요. 매물 분석을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각각 기능에 따라서 이쪽 이제 직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역할이 다 틀려지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더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과 좀 비슷하게 구글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구글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전반적으로 전역에 다 부동산들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해도 사실 뭐 사진만 보여줄 수, 그냥 인공지능 사진만 보여줘도 구글 맵만 보여줘도 사실 이 투자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글 맵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뭐 그게 다잖아요. 부동산 정보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만 봐도 네. 충분하게 사실은 정보 분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만 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진로우 같이 이제 이 부동산을 직접 중개해 주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저는 나중에 보면 진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 부동산하고 연계를 할 것 같아요. 해갖고 넘어와서 이제 이쪽에서는 직접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네. 이런 것까지 한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이지 이게 뭐 누구 파일을 뺏어 먹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로우에게는 악재가 아니라 결국 호재라고 보시면 협력을 맺어야죠. 못하면 나가리고 이제 잘 하면은 진로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미국 내에서 망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구글하고 망을 갖고 갔다 그러면은 두 개 회사의 시너지는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내년도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좀 간단하게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거보다 사실 이제 매크로 상황이 편해져요. 금리가 일단 내려가고 네. 돈이 좀 풀려요. 그럼 부동산 시장 그래도 좀 활기를 좀 띨 수 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이전보다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지금 30년물 이제 미국 모기지 금리, 네. 모기지 금리가 지금 6%가 넘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 넘다 보니까 30년 동안 6%를 내고 누가 사실 모기지를 쓰겠습니까? 안 쓰죠. 최소한 4%까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게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만 되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매매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년에 뭐 전반기 때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수록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가장 높았던 게 7% 초중반대까지 맞아요. 제가 본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4%대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리려면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그 금융위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가 한 1.5%에서 2%였어요. 그 정도는 돼야 막 부동산이 미친 듯이 이제 네. 움직여주는 거고 그래도 내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를 할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4% 이하로는 떨어져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구글이 지금 아까 웨이모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슬라 얘기할 때. 근데 웨이모도 알고 보면은 구글의 자회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지금 구글이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광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게 뭐냐면 또 AI랑 연계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을 확장한다 혹은 뭔가 독과점 빅테크의 그런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결국 돈이 되는 시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웨이모에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보를 축적한 네. FSD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다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구글이 이게 구글이죠. 그렇죠. 구글이 지금 구글이죠. 자율주행에서도 1등이다. AI 지금 제미나이도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또 뭔가 진로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하는 거를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돈 많은 기업이 AI를 접목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니까 결론 또 M3가 되는 거 아닌가요? M3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네. 자금력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수익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막 계속 우려하는 게 뭐 부채 비율이 뭐 500%다. 아니면 매출도 없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구글인지 알파벳 전반적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AI 기업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상단에 있는 포식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화면 잠깐만 좀 연결해 주시면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앞서서 이제 블랙스완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색깔에서 딱 방금 말씀하신 그 종목들만 네.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시장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얘네들이 그럼요. 네. 다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저희가 해석하고 연말을 가족과 보내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차라리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네. 내년도가 더 편해질 수도 있다. 네네네. 일단은 뭐 내년도 지금 뭐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인 걸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인 것은 내년에 S&P 기업들의 이익 성장치는 한 10% 내외가 될 거다. 평균적으로요. 그 중에서 AI라든지 반도체 쪽은 이제 뭐 M7 이런 데는 뭐 한 두 자릿수 이상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쪽에서는 한 5에서 6% 정도 보고 합쳐졌을 경우 10% 보면서 결국 이제 주가 지수 한 S&P를 7,700 아니면 7,600으로 잡는 게 사실 공통적인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안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보면 내년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AI 쪽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자금력이라든지 매출, 뭐 클라우드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으면서 현금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뭐 부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은 그 끝에 아까 말씀해주신 엔비디아도 이제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해봐야. 그렇죠. 자,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추천 종목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네. 이제는 사도 되겠다. 네. 이 정도 안 사면은 이거 직무유기다. 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예요. 왜냐면 네. 주가가 176달러잖아요. 제가 다른 거보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2025년도 이제 12월 달부터 여기 이제 회계 연도가 2026년도가 시작되거든요. 이번 시작됐는데 포워드 PER이 지금 25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6년도죠. 이제 시작된 2026년도가 이제 회계 연도가 매출 전망이 작년에 비해서 66%가 상승할 거다. 증가할 네. 거다. 근데 이미 지금 수주잔고가 1년 반 동안 5천억이 쌓여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별할될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박혀있는 수치예요. 근데 지금 PER이 25배다. 그럼 뭐 너무 싼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만 봐도, 지금 주가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평균 목표 주가가 그냥 250달러예요. 평균이. 높게 나온 데는 뭐 시티, 바클레이즈, 뭐 에버코어는 350달러까지 높여놨다는 거죠. 네. 바꾸질 않아요, 지금. 낮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AI하고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이 정도면 엔비디아가 내년에 아까 이제 AI 쪽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몇 개 말씀드렸고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크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회사가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도 한번 봤어요. 그냥 뭐 맨날 밸류에이션만 보면 힘드니까 차트를 딱 봤는데 지금 120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장기 이평선을 타고 내려올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평가됐다고 보셔야죠. 기술적으로도 매매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한번 상의를 좀 하세요. 예. 애 꼬마애도 놓고 엔비디아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지난 8월부터 계속 주가가 170불, 180불대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년도에 유동성이 계속 풀린다라는 점에서 결국 내년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성장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60%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출 성장률을 60%까지도 잡고 있는 이 기업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당연히 내년에 미국 증시가 좋다면 엔비디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 전문가분께서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연말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자녀들까지 모아놓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아, 그럼요. 교육이 필요하죠. 이제. 그리고 교육이 엔비디아에 필요하다. 대해서 교육을 해준다면 같이 약간은 언급이 될 구글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할까요? 그럼요.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꼬마애들도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아주 귀여운 그럼요. 수학개미들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약간은 남은 거겠죠? 네. 그러면은 요거 하나 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마벨 테크놀로지 저에게 추천하고 나서 조금 이제 충격이 좀 있어갖고 수익 실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저희 추천 종목 중에서 수익 실현을 더 해야 된다라면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룰루레몬도 이제 플러스 3%로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 룰루레몬이 네. 이제 연말 소비재 이거 붐을 타고 그다음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제 로봇 8이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많이 올라와갖고 저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한 지금 25% 정도 성과가 나 있는데 요건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지 예 그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엘버만하고 리비안이 거의 한 40% 넘게 수익 나 있고요. 엘래스카 에어라인 그룹 또한 3% 지금 성과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이쪽 분야들은 성장이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인투이티브 서치 혹시 사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가시자.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프로가 그냥 뭐 추천만 하고 나 모르겠다 입 닦지 말고 싹 닦지 말고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꾸준한 터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이제 대표님은 요 정도 선에서 오늘은 퇴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시네요. 네. 그만큼 저와 김민 캐스터, 고윤우 네. 캐스터가 일해야 될 시간은 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10시 30분까지 PM10으로 여러분들과 더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고 프리마켓 뉴욕이 끝나고 이 BGM이 나가면 끝난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10시 30분까지 PM10 우리 핑크 세자매가 또 오늘은 함께할 예정이니까 그러게요. 10시 30분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빈이 민병준 김상헌 미래 햄뮤 우럭고기 애호막 블레이커 별이 되어라 에어 피라미드 돈키호테 남동안 덴버 이야기 빼고 택비타 모두 모여서 불을 켜는 밤 함께 웃고 떠드는 우리만의 시간 Will I man no 대롱대롱 순너 충주
버거니아 오홍 참소종역 방학 늑대 히리치리 도돌이 두바이 속속 이한열 갱진이 다다워렌파크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소중해 오늘은 우리 밤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현경 미밍 스킨 곰돌이 꿈꾸는 드립스타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거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포 에버남 다스페이더 수한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 PD 함께 모여 채팅 우리들의 밤 빛나고 있어 모두의 이름 하나하나 별빛처럼 반짝여 서로를 불러도 좋아 이 밤을 함께 즐겨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현경 미민 치킨 꿈돌이 꿈꾸는 드립스타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거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포 에버남 다스페이더 수완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 PD 우리 모두 함께 채팅 속 우리들의 밤 끝없이 즐겨 라라라라 크리스마스 나이트 반짝이는 시티 라이트 손잡고 걸어가 yeah. Holiday tonight 첫눈이 내려와 발자국이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부터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 0.03% 소폭 빠지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0.08%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15% 빠지는 흐름이네요. 다음으로 M7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면 정규장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오픈소스 AI 모델인 네모트론 나노 3를 전격 공개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죠. 여기에 번스타인과 JP모건 모두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고요.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캐드 MD를 인수한 소식도 있었죠. 다음으로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정규장에서 0.5% 올랐지만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티즌스가 메타의 아웃퍼폼 등급과 $900 목표 가격 제시한 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 3.56%나 올랐죠. 테슬라 주가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에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채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올린 이 글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테스트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겼는데요. 중립 등급과 현재 주가보다 낮은 $400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건데요. 그 영향인지 프리마켓에서는 0.47%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파벳도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소폭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가 오늘 구글과 21년간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전력 공급 계약은 내년 1분기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1.6% 넘게 빠졌지만 프리마켓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도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빠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개 앱 개발자와 소비자 단체 연합이 오늘 애플의 수수료 구조가 유럽 개발자들에게 미국 경쟁사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유럽 규제 당국에 EU 법률을 집행할 걸 촉구했죠. 이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는 걸로 영향이 보이고요. 또 카운터포인트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는데요. 하지만 애플과 삼성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에는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현재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무버, 암호화폐 시장, 유가 그리고 지금 CNBC에서 나오고 있는 비기스트 무브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원자재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숨고르기가 좀 들어간 상황이어서 조금은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금, 은, 구리 모두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코인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다시 87,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86,000을 하회하면서 굉장히 또 무너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올라주고 있는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20년물 국채금리가 4%대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금리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르고 내리는 종목 비기스트 무브를 통해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화이자가 좀 두드러지네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냈다라는 보도와 함께 선물 시장에서의 좀 좋지 않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쿠라는 종목이 있네요. 이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 케첩 혹시 많이 드시죠? 네.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기업의 또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이 CEO 교체와 또 분할 기대감에 더불어서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멜랑코 애니멀
헬스라는 기업 역시도 경영진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신뢰에 대한 신호가 좀 나왔다라는 보도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마켓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나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현우 캐스터가 짚어주신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짚어주시지 않은 내용들 중에 좀 살펴보자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의 상향 소식에 또 좋은 흐름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10시를 기점으로 이 거래소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나우 역시 어제 정규장에서 11% 넘게 급락의 여파로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겠고요. 엑센추어라는 종목은 모건 스탠리가 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네, 그 외에는 제가 짚어드린 종목 외에 거의 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게스트무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이자는 요즘 헬스케어 섹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약간은 순환매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AI 관련주, 빅테크에만 관심이 집중될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은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혹은 지금 약간 저가 기회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화이자와 관련해서 지금 2026년 EPS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소식을 민캐스터가 전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면요. 2026년 EPS 가이던스를 2달러 80센트에서 3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3달러 5센트 정도였다고 하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전에 나온 월가 리포트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45달러로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9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부터 볼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갓 나온 소식입니다. 베어마켓, 즉 약세장은 어디 갔냐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장 낙관론이 새해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실시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에 따르면요. 현금 비중과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 경기 전망을 종합한 투자 심리 지수는 12월 기준 7.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최근 4년 반 만에 가장 강한 신호라고 해요. 특히 주식과 원자재에 대한 노출은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이 정도 낙관론은 올 새기 들어서 단 8번만 나타났다고 평가했어요. 설문 응답자의 57%는 경기가 꺾이지 않고 큰 충격 없이 속도만 천천히 줄이는 연착륙을 예상했다 하고요. 침체를 뜻하는 경착륙을 전망한 비율은 단 3%로 2년 반 만에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6년에도 주식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란 기대가 아주 크다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와 도이체방크, 시티 등 주요 투자 은행들 역시 미국 증시 10% 이상 추가 상승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뜨거운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한 방씩 먹이면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약화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윤호 캐스터가 전달해주신 바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내년도 2026년도 주식시장에도 한번 좀 뜨거운 투자를 해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비자 소식인데요. 비자가 미국 내 결제망을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공식 개방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환경을 계기로요. 관련 서비스 확장에 나선 건데요. 비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활용해서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결제를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비자가 해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시험해 왔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본격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연방 규제 틀에 서명하면서 달러 연동 코인을 활용해서 빠르고 저렴한 이 국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배경이 됐죠. 최근 핀테크와 크립토 기업들은요, 스테이블코인 잔액으로 결제 가능한 카드 서비스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데요. 소비자는 코인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현지 통화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비자의 이번 결정이 전통 금융 디지털 자산의 경계, 전통 금융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비자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에서 그동안 힘을 못 쓰던 이 라이브 커머스가 틱톡 라이브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킴 카다시안의 브랜드 스킴스가 있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이달 초 틱톡 라이브에 직접 출연해서 파자마와 슬리퍼 그리고 트레이닝 세트를 판매하는 스킴스의 첫 라이브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는데요. 방송은 토크쇼와 TV 홈쇼핑을 섞은 흥미로운 형식으로 연출이 됐고요. 최대 3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주문 알림이 실시간으로 치솟았다고 해요. 시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로 평가받는 스팀스가 틱톡 라이브를 공식 판매 채널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또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라이브 쇼핑이 정착되지 못했지만 틱톡은 중국판 더 우인에서 검증된 방식을 미국에 그대로 옮기면서 변화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미 소규모 브랜드들은 이 틱톡 라이브를 매출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담 MC를 두거나 제작사를 붙여서 하나의 쇼로 만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틱톡은 2027년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77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는 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84% 급증했다고 하네요. 이번 스킴스의 사례가 틱톡 라이브를 미국 소비자에게 본격적인 쇼핑 플랫폼으로 각인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코덕하거든요. 코스메틱 덕후인데 저도 스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킴스의 사례가 틱톡 라이브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한번 좀 우리가 좀 관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슈는 화이자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가 내년 매출 성장세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 인수 합병에 집중하는 이른바 과도기에 있다는 설명을 내놨어요. 화이자는 내년 매출을 595억에서 62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내년 조정 EPS가 2.8달러에서 3달러 범위로 보면서 예상치보다 못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은 620억 달러로 기존 가이던스 유지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급성장했던 시기가 지나가면서 CEO는 회사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 자자하고요. 또 2027년까지 70억 달러 이상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주력 치료제의 약가 인하와 그리고 핵심 약물의 경쟁 심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화이자는 최근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를 100억 달러에 인수했죠. 하지만 아직 초기 임상 단계여서 성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후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화이자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슈로 화이자 짚어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EPS 가이던스를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게 제시했다라는 점을 구윤우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한 소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N 그리고 CNBC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리마켓 뉴욕에 처음 왔을 때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드시 꼭 올해 안에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왜요? 내년이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AI 칩에 대한 부족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26년도가 되면 7%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사들 중 이 애플과 삼성은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마진이 낮은 좀 중국 브랜드나 혹은 이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은 타격이 보다 클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아이폰 시장, 즉 애플은 좀 타격이 적다곤 하지만 저는 이 7%가량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올해 안에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도 함께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월가는 더 이상 감원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해고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해고 시에 주가가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좀 받을 때가 많았는데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인력 감축 시 투자자들에게 구조 조정이 좀 원인이라고 알려진 기업은 보다 주가에서 좀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제가 곧이어 15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드려야겠지만 어쨌든 고용에 대해서 좀 기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입장, 즉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보다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른 단독 보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26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상하원 선거운동에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26년 선거 기간 내내 계속해서 후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히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각했던 불화적인 측면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가 한 2주 전쯤인가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치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또 뭔가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간선거에 다시 어떻게 정치로 발을 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캐스터가 짚어주신 일론 머스크의 기사 그리고 조금 전에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도 한마디씩 좀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게 비용 절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들어서 빅테크들이 너무 과도한 해고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더 이상 비용 절감의 영역이 아니라 이 기업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해고 이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윈캐스터가 짚어주셨는데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머스크가 머스크의 입에서 머스크 리스크가 모두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루 전인가요? 오늘일까요? 아무튼 어제든 오늘이든 최근인데 머스크가 X에 자궁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이고 자궁이 없으면 여성이 아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여성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한한다고 하면 여성 구매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남성 구매자가 7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기차 시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구매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구매자들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머스크는 자신의 기업이 잘 가기를 기원을 한다면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민캐스터의 기사를 보고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의료 전문가용 디지털 플랫폼 독시미티입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정규장에서 1.82%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고 또 목표 주가도 62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했죠. 최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약 30%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수준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또 방금 전 두 가지 소식이 또 새로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업계 임원들과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매수 등급과 무려 82달러 목표가 제시했고요. 이 목표는 현재 가격에서 84% 상승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도 독시미티에 대해서 매수 권고안을 줬다고 해요. 이 독시미티의 플랫폼 사용 방식의 변화도 살펴보시면요. 이제 단순히 의사들이 하루 끝에 확인하는 앱이 아니라 통화와 팩스 그리고 이메일은 물론이고요. AI 기반 문서 작성과 검색 도구까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흐름이 광고와 서비스 매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제약사들의 디지털 광고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TV나 오프라인 영업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시미티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모건 스탠리는 독시미티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회 구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독시미티 살펴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의료진들의 80% 이상이 독시미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대형 호텔과 리조트 체인 메리어트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메리어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298달러에서 무려 345달러로 높이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3% 넘게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향 이유를 보시면 럭셔리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하고요. 국제 여행과 그리고 단체, 레저 예약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메리어트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브랜드 파워 덕분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위치라고 평이 나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바로 다가오는 월드컵 효과라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메리어트가 월드컵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하다면서 이 영향으로 미국 내 객실당 매출이 약 0.6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 가이던스를 웃돌 가능성도 엿본 거죠. 여기에 메리어트의 사업 모델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주당 현금 흐름, 그리고 80%가 넘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 탄탄한 재무 구조, 이 세 가지를 강점으로 찝었는데요. 이렇게 메리어트가 다시 한번 프리미엄 호텔 대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레포트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윤우 캐스터가 방금 월드컵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서 그 기저 효과를 월드컵 효과라고 꼽았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137달러에서 15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11%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호텔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볼 특징주는 럭셔리 크루즈 전문 업체 바이킹 홀딩스입니다. 바이킹은 전 세계 주요 항로에서 고급 크루즈 여행을 운영하는 회사로 중장년층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3% 넘게 오르면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 배경엔 또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죠. 이번엔 제프리스인데요. 제프리스는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80달러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지난 1년간 주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52주 최고가에 근접하기도 했죠. 제프리스는 2026년에는 이 크루즈 업황 전반이 낙관적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바이킹은 럭셔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높이 평가했고요.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매출이 20% 성장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순수익 성장과 두 자릿수 에비타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UBS와 골드만삭스, 스티펠까지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고소득층 중심의 수요와 예약 흐름이 아주 탄탄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고요. 이렇게 럭셔리 여행 수요 회복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바이킹은 비싸지만 잘 팔리는 크루즈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평가받고요. 월가에서는 이 흐름이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바이킹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 나왔던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고 ADB 민감 모형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면요. 16,250명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11월 29일로 끝나는 4주 동안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이 주당 평균 16,250명 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30분에 이어지는 실업률과 또 10월 소매 판매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특징주 3가지를 한번 짚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오픈 AI와 디즈니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자사의 방대한 캐릭터와 콘텐츠를 오픈 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에 접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로 AI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디즈니였는데요.
AI 영상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는 건 이번 디즈니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소리를 통해 미키마우스나 나와 있는 좀 엘사와 같은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지금과는 우리가 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이 특히나 콘텐츠 업계 전반에서의 새로운 파급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작에 대한 효율 분야인데요. 고성능 영상 AI가 디즈니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도화될 경우 텍스트 몇 줄만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생산성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다들 이 오픈 AI와 디즈니 협업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뭐 디즈니도 그렇고 워너브라더스도 그렇고 많은 이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오픈 AI 뿐만 아니라 뭐 AI 기업들과 협업하는 거를 저는 되게 꺼렸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제는 캐릭터 업계도 무언가 AI로의 접목을 좀 시도하는 그런 턴어라운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은하 캐스터는 어떻게 보시죠? 저도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뭐 오픈 AI가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수익이 날 것이냐 아니냐. 근데 디즈니가 사실 일종의 현금을 좀 지금으로서는 포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주중 주식 거래 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또 아마존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는 종목들을 이젠 밤에도 좀 거래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를 위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르면 26년 하반기부터 이 주 5일 동안 거의 24시간 가까이 거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자금이 급증하면서 정규장 외 시간의 거래에서 이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 월가에서는 유동성 분산이나 또 변동성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저희 프리마켓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은땀이 났기도 했거든요. 지금 2시간 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엉덩이에 지금 땀띠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길어지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M과 애플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이 논란이 컸던 이른바 탈애플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GM은 애플과 협약을 맺고 캐딜락과 쉐보라 최신 모델에서 애플뮤직 앱 연동을 함께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GM은 2023년부터 자체 임포테이션의 시스템을 키운다는 이유로 애플 카플레이를 신차에서 좀 차단을 해왔는데 소비자의 반발이 당시 좀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예 카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GM차는 안 산다라고 하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인 소비자도 있다고 하고요. 이번 조치로 고객들은 GM의 자체 시스템인 온스타를 통해서 애플뮤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부 고급 모델에서는 입체적인 음향의 기능도 함께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애플의 카플레이 차단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애플뮤직은 어디까지나 GM 시스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카플레이 차단에 따른 불만을 조금 더 잠재우려는 그런 뭔가 딜레마를 갖추기 위한 절충안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GM차를 안 사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기는 더듭니다.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너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김민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최근 이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지속이 됐던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인 만큼 관망 심리가 좀 오늘도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사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을 때 프리마켓장에서는 그래도 표정이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장세가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오늘 장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PM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고용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대!